고등학교 때 중2병을 잘못 견디면 치인이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고장나지 않고 살면 그런 우연은 안 찾아오는 것 같아. 좋은 사람들. 박성준. 아무도 믿지 않기로 했으나 그게 잘 안 되었다. 그것뿐이었다. 윗집으로 이사온 목사 내외는 겸손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미신으로 떡을 돌리기도 하고 손 없는 날에 맞춰 이사를 들어올 줄 아는 꽤나 현명한 사람들이었다. 무엇보다 목사의 여자는 얼굴이 하얗다. 소음에 대해 아주 조심스러운 눈빛으로 양해를 구할 줄 알았고 모르는 나에게 쉽게 미안한 표정을 지어줄 줄 알았다. 나는 그런 결함없는 친절함이 딱 견딜 수 있을 만큼만 무서웠다. 새벽 2시 이후가 돼야 사랑을 나누는 기척이라든가 늘 창문으로 소리가 경미하게 빠져나갈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두는 수고라든가 그런 것들이 목사 내외를 굉장히 예의 바른 이웃으로 인지하게 했다. 그럴수록 그들이 믿는 예수를 나는 더욱더 질투했다. 그들은 누구보다 화목했고 절실했고 평판이 좋았다. 그뿐이었다. 여자는 이따금씩 초대를 빙자한 전도를 강요했다. 불필요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도 나는 자주 생각했었다. 어떤 표정이 굉장히 누군가를 아프게 할 수 있다고. 예수를 믿지 않는 나를 여자는 늘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눈치였다. 어느 추운 날 지방 소도시 시동을 걸어놓은 버스 배기구에 손을 녹이고 있던 불황자처럼 소파는 많이 낡았고 무방비었다. 나는 그들과 적당히 친해졌고 설교를 조금은 들어줄 수 있었고 친절한 여자의 하얀 무릎을 뚫어져라 오래 볼 수도 있었다. 한 번도 넘어져 본 적이 없는 뜨거운 무릎만큼 윗집으로 이사온 목사 내외는 늘 그렇게 겸손했다. 모르는 내 손을 꼭 붙잡아주면서 구원을 얘기할 수 있는 대단한 사람들이었다. 그래서인지 나는 무서웠다. 그들이 맹신하는 견고한 무엇이 더 무서워졌다. 어떤 죄를 짓더라도 용서해 줄 것만 같아서 그럴 것만 같아서 나는 용서가 필요한 내가 그토록 공포스러웠던 것이다. 예, 안녕하세요. 박성준입니다. 저는 벌써 이제 사실은 아까 전에 여기 분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미 시집이 한 번 있어서 좀 아예 파릇파릇한 신인 작가를 위한 콘서트에 맞는 사람인지 좀 부끄럽긴 한데요. 제 처음 시집을 읽어보셨던 분이라면 이 시가 굉장히 저랑 다른 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냥 시 쓸 때 이거였습니다. 어떤 사람의 표정이 또 어떤 사람을 되게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거기서부터 시작한 시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저를 이렇게 볼 때 좀 나쁘게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매번 좀 나쁜 표정들을 많이 보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나쁘게 사람들한테 많이 해서. 그래서 목사 내외에서 얘기하는 그 무방비의 목사 내외 여자의 무릎 있죠? 예, 그런 무릎처럼 그냥 제가 하얗지 못해서 좀 때가 많아서 그래서 혹시 그 때를 다 지우려고 지금 시를 쓰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다음은 박성준 시인을 오래 봐왔지만 이렇게 긴장하고 떠는 모습은 처음인데요. 여러분들 우리 성준 씨 긴장 풀으시라고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이거 휘리릭 지나가는데요. 박성준 시인 그렇게 긴장되시나요? 저까지 떨리네요. 전국 각지에서 박성준 시인의 팬들이 몰려왔어요. 아까 무슨 케이크 한 박스도 선물을 해주시기도 하고 이 행사가 언제 시작되느냐, 나 박성준 시인 꼭 가고 싶다, 여러 통의 문자와 메일들이 쇄도하기도 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박성준 시인의 팬들이 많이 왔다고 느껴지지만 저는 지금 여기 이 무대에서 바라봤을 때 일당 100이 앉아있는 것 같아서 수천 수만의 구름대처럼 여러분들이 보입니다. 그를 보기 위해 오셨지요. 이 시대 최고의 극강 비주얼 시인 박성준. 그는 과연 어떤 사람인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1986년생, 올해 나이 28. 원래는 인문계 고등학교에 입학했는데 문학책을 읽는 것을 못마땅해 하는 분위기를 못 견뎌서 남들보다 1년 뒤에 예술고등학교로 전학을 갔다고 해요. 문창과를 거쳐 국문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학구파이자 늘 멋지고 독특한 뿔테 안경을 쓰고 다니는 박성준. 고등학교 시절부터 여러가지 공모전에서 60개 이상의 상을 수상했고 20살 때부터 원고 투고를 하면서 각종 신춘문예와 문예지 신인문학상 최종심에만 10번 넘게 올라간. 근데 마침내 24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2009년 문학과사회 신인상 수상을 하면서 등단했고요. 이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집도 한 권 발간한 기성 시인입니다. 될성 푸른 잎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미 된 입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어렸을 적에 그의 집에 장난감도 많지 않았고 책도 많이 없었대요. 근데 아버지가 젊었을 적에 보셨다던 새로 쓰기가 된 그 세계 문학 전집을 가지고 미니카 레일을 만들며 놀았다는 범상치 않은 이력의 시인. 사실 좀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이긴 하지만 세계 문학 전집이 만든 미니카 레일은 과연 그의 뇌리 속에 어떤 모양으로 남아있을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고교 시절 100일장인 여러 공모전에서 그렇게 많은 상을 받게 된 것도 사실은 생활이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그가 일을 하면서 학교 공부를 하고 100일장에 나가는 그런 학비와 차비와 어떤 돈들을 벌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잠깐 시인한테 제가 따로 전화를 했어요. 성준아, 이런 가정사를 얘기해도 되겠어요? 이랬더니 벗으라면 벗겠어요 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과연 그를 어떤 문장과 어떤 시구절로 벗겨볼 수 있을지 오늘 무대가 사뭇 기대가 되는데요. 아버지께서는 서울 청량리역에서 열차를 수리하던 철도 공무원이셨고 어머니 역시 힘든 허드렛 일을 하시면서 생활을 꾸리셨다고 합니다. 가난이 거북이 등딱지처럼 달라붙어서 그를 끊임없이 괴롭혔다는데요. 고등학생이던 그가 공사장에 나가 일을 하고 일당을 받았지만 인력 손해소에서 10%가 떼였고 그 떼인 돈에서 파스를 사붙이고 약을 사먹고 나면 하루에 5만원 벌이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걸로 책도 사고 학비도 낸 지방 100일장에도 갔다는데요. 그 시절 생활 자체가 시점이었다고 회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극문학도가 된 대학생 박성준은 장학금을 받지 않으면 생활이 어렵고 학교를 다닐 수도 없어서 공부도 무척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박성준 시인에 대해서라면 조금 오해를 한 면이 있었어요. 제가 2010년에 등단을 했는데 2010년에 문장의 소리라고 여기 문화예술위원회에서 하는 문학 라디오가 있어요. 저도 신인 작가였고 성준 씨도 그때 같은 파트너로 시와 소설이 라디오를 나갔던 적이 있는데요. 그냥 느끼기에도 저렇게 젊은 친구가 우리나라 최고의 잡지로 등단을 해서 약관의 나이로 박사과정까지 하고 있다고 그러고 제가 도대체 부족할 게 뭐 있나, 나는 그에 비하면 되게 고생을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얻었던 것도 사실인데요. 이번에 제가 박성준 시인 인터뷰를 끝내고 따로 전화를 걸었어요. 밤 12시가 넘어서 미안해, 너를 오해했어 라는 너의 시를 다시 읽으니 그 시편들이 진짜 가슴에 많이 남는구나 라는 개인적인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신병을 앓던 큰 누나가 12살 터울에 큰 누나가 있다고 하는데요. 신병을 앓던 누나가 그의 마음에 가장 큰 그림자를 드리웠다고 하는데요. 마치 누나가 자신을 대신해 아픈 것 같기도 했지만 처음에는 그런 누나가 어린 박성준에게는 무척 부끄럽게 여겨졌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누나가 자신을 대신해서 아픈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어느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시는 치유의 장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아프게 하는 장르죠. 아픈 것을 들춰내고 꺼내와야 하니까 더 아픈 거죠. 만약 제가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다면 시도 안 썼겠지만 나쁘게 말하면 자본의 일부가 되는 삶을 살았겠죠. 이런 논리는 위험하지만 제가 느끼기엔 시를 쓰는 자아란 이미 아픈 것이고 나빠질 때까지 피가 나는 상태인 것이죠. 그의 피가 쓴 시편들을 오늘 감상하실 텐데요. 그는 시인이 되지 않았더라면 박수무당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고 해요. 어느 해 겨울엔가 동인 친구들에게 노무현 대통령이 죽는 거 아니야? 라고 말을 그냥 툭 던진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며칠 뒤에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신 일화도 있다고 해요. 실제로 시를 쓸 적에도 입으로 이렇게 웅얼웅얼 거리는 것을 받아 적으면서 두어 시간 만에 시 한 편을 완성한 적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그 어떤 마음이 그런 식으로 풀어져 나오는 것이겠지요. 이런 다양한 경험들을 토대로 그가 가르치는 고등학교의 학생들에게 내가 정말 고통스러웠던 기억을 쓰려고 얼마나 오래 참았는지 아느냐. 참았다 몰아쓰라고 가르친다는 무섭고도 혹독한 선생 박성준. 그래서 그의 첫 시집 제목이 몰아쓴 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잠시 드는데요. 우여곡절도 많고 나이에 비해 사연도 깊은 그의 시세계를 엿본 누군가는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다 같이 차세대 시인 선정의 이유를 보시겠습니다. 왜 박성준일까? 영문도 모르고 영문도 모르게. 문태준 시인의 심사평이고요. 한편의 시가 던지는 질문은 시적 자아에게로 귀속되는 경우가 많다. 세계에 툭 내던져진 내가 던진 질문은 나의 존재 이유를 밝히려는 욕구에서 촉발된다. 선물 외 세 편의 시편들은 감정에 좌우되지 않고 침착하게 질문을 던지는 것에 능하고 익숙하다. 이 시편들은 의외적이고 우연한 사건을 하나의 기척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 타자와의 관계를 해석하면 물론 또 나에게 그 해석을 되돌려 나의 내면의 새로운 것을 캐내는 데에 좋은 능력을 보여준다. 이상 야릇하고 영문도 모르게 일어나는 사건들의 총합이 실은 이 세계 자체가 아닐까 한다. 역시 심사평에도 나와 있네요. 이 시인에게는 예지와 감각을 공히 갖춘 시편들이 더 많이 태어날 듯하다. 문태준 시인의 시평에 의해 이어 앞서 김종현 시인 때도 이 친구들이 활약을 해줬는데요. 한신대학교 문예창작학과 시창작동인 집시 친구들의 우리가 상상해본 시인 김종현이 아니라 시인 박성준이지요. 이런 화기애매한 실수들이 우리를 웃게 해주는 게 아닌가 합니다. 우리 당황한 미디어 아티스트 남이나 양을 위해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미안해요, 김종현 씨. 우리가 상상해본 시인 박성준. 묻기가 있을 것 같다. 그에게 문화의 의미를 묻고 싶다. 시인의 삶을 무척 즐기는 것 같이 보인다. 시를 쓰기 전에 늘 거하게 음식을 먹을 것 같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무척 좋아할 것 같다. 제사 음식을 무척 잘 먹을 것 같다. 나중에 한번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고요. 미래의 시인들이 박성준의 첫 시집과 이번에 선정된 박성준 시인의 글을 보고 쓴 글이에요. 묵기의 아메리카노의 시인으로서의 삶과 제사 음식이라. 이 느낌에 대한 답변을 지금 당장 들어보는 대신에 그의 시를 읽고 나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느낌도 같이 적어줬습니다. 시 선물, 시에 나오는 접속사도 아닌 접촉사의 의미가 궁금하다. 시 조부의 자살, 저도 이런 느낌이었는데 어쩐지 자꾸만 실화 같다는 느낌이 든다. 사람을 무척 좋아하는 시인 같습니다. 누나와 할아버지에 대한 연민과 애증도 느껴지고 또 그것을 시로서 풀어내려는 시인의 마음가짐이 무척 경이롭습니다. 아이고 이거 좀 위험한 질문인데 여자친구 이야기도 나오던데 자주 나오던데 모두 동일한 인물입니까? 저희는 모두 동일한 인물이라고 믿고 있어요. 자, 다음 바로 넘어갈게요. 학업 공부에 크게 신경을 쓸 수 없는 예술고등학교의 어떤 분위기 덕분에 고등학교 성적은 늘 상위권이었다는 박성준. 진짜일까요? 기억나는 스승에 대해 질문을 하니 나쁜 스승은 많았는데 내가 나의 스승이었던 것 같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그에게는 질문만 남아있다고 해요. 너 지금 잘하고 있는 거냐고. 다소 형이상학적인 답을 해왔지만 이 질문의 뜻을 우리는 충분히 공감을 해줄 수 있을 것만 같고요. 근데 그의 마지막 질문,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를 감싸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 지금 잘하고 있니? 우리들 이렇게 묻잖아요.
근데 그는 너무도 잘하고 있는 까닭에 시만 잘 쓴 것이 아니라 평론도 잘해서 2013년 경향신문 신춘문예에 평론으로 등단을 하기도 했습니다. 올해예요. 갓 등단한 평론가예요. 그래서 그를 시인 박성준이라고 불러야 될지 평론가 박성준이라고 불러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시인의 몸집이 튼튼한 이유는 여러 이름으로 불리우기 위해서 다양한 몸으로 변신을 하기 위해서 우람한 몸을 가질 수밖에 없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 다들 공감하시죠? 극강 비주얼을 가진 거 맞죠? 최근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물으니까 집에 싱크대가 무너졌어요 라는 답변을 건네왔습니다. 정말로 그의 집에 싱크대가 무너졌는지 그의 뒷조사를 해보니 진짜로 무너졌더라고요. 집주인과 한바탕 난리를 친 것을 확인한 후에 정말 안쓰러웠어요. 잘 고쳐졌나요? 싱크대 무너지면 어떻게 됐어요? 잘 고쳐졌어요? 아, 고쳐졌다고 합니다. 근데 시인들은 이런 걸 다 시로 쓰던데 얼마 후에 나올 그의 싱크대 시편들이 사뭇 기대가 됩니다. 싱크대가 무너졌고 예고에서 상위권의 성적을 유지했지만 노래도 잘했다고 해요. 이따 노래 한 곡 시켜볼까요? 네. 노래를 무척 잘해서 과거에 성악을 해보려고도 했었대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집에 좀 형편이 어렵고 돈이 없어서 성악을 일찌감치 포기했다고 하는데 오늘 1일 성악가가 될 수 있는 조건을 저희가 무대에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싱크대와 성악, 그리고 귀신, 누나, 조부, 선물, 이런 이질적이고 마치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이 단어들이 박성준의 몸을 통과하기만 하면 이상하게 좋은 시편들이 되어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인의 몸은 예측 불허 흥미진진인가 봅니다. 아이고, 우리 박성준 시인도 군 미필이에요? 얼른 박사과정을 마치고 군대에 다녀오고 싶다는 시인. 두 번째 시집 내고 가고 싶은데 국가가 나를 필요하다니까 나 하나도 못 지키는데 나라를 지키다니 무섭다며 울음을 토한 박성준. 그러나 그가 끝끝내 자신의 시세계를 고집하여 그만의 시로 무장한 훌륭한 첫 시집을 내었듯이 그가 가는 곳 어디에서든 그는 그의 자리를 견고하게 지켜낼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 여러분 소개가 너무 길었죠. 지금부터 시인을 알고 있는, 시인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시인의 지인을 모셔서 그에 대해서 뒷조사를 해보는, 그의 신상을 날단치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채 시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성준 형보다 2살 어리지만 저 사람보다 선배예요. 사실 이래봬도 네, 그런 이채 시인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순서대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첫 파트에 제 모든 심정이 다 담겨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첫 질문에 제가 성준이 형이 이 자리에 나와달라고 했을 때 되게 어이가 없었거든요. 이 형은 진짜 역시 나를 필요로 할 때만 부르는구나. 자신의 어떤 쓸모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을 많이 이용하고 매매하고 아무튼 그렇게 하는 참 좋은 형인 것 같았고요. 제 80년대생 시인들이 있는데 아마 그 시인들 중에서 가장 험악한 일진 같은 사람이에요. 제가 부르는데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오게 됐고 시작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은데 네, 아니에요. 되게 좋은 형이라서 왔고요. 네, 와서 보니까 또 더 좋은 것 같아요. 되게 머리도 많이 벗겨진 것 같고 네, 정겹습니다. 네, 네, 저 다음 질문. 네, 성준이 형의 박수무당론 이런 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좀 정색하고 얘기하자면 성준이 형이 저희하고 굉장히 이질적이고 다른 시를 쓰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개인적으로 좀 볼 때 성준이 형이 사실 저희 또래 세대나 혹은 저희 전 세대의 직전 선배들에 대해서 어떤 영향에 관한 이야기들을 할 때 오히려 성준이 형이 이러한 혐의로부터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이런 혐의를 씌우고자 하는 그런 모종의 조금 무리수 같은 움직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무리수가 정말 무리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신만의 고유한 그리고
초세대적인 자기 세대 이상의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게 성준이 형의 어떤 귀신론적인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이 형이 어떤 무가적인 그 힘이 있고 그게 어떤 영적인 침잠까지 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비단 생활 종교에서의 영역에서의 측면만이 아니라 실제 내적인 측면에서 침잠하는 방식이 어떤 자아나 타의 경계 이외의 것을 있는 어떤 신적인 무엇을 상징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말을 너무 돌려서 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엄청 좋다 이 얘기이고요. 네. 아마 본인이 스스로 제가 이런 말을 해주기 전부터 이미 다 잘 알고 있는 얘기라서 스스로 이미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덧붙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동인의 이름은 는이라고 합니다. 저희 동인은 는이라고 하고 박성준, 김승일, 그리고 최정진, 그리고 박희수, 황인찬,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제가 들어가면서 이제 지금의 형태를 띠게 됐는데 물론 제가 제일 마지막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전부터 는의 골격이랄까요? 그런 게 이미 다 정해져 있었어요. 근데 저는 원래 동인에 들어갈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이 형들이 알아서 심사를 하더라고요. 아 얘를 넣을까 말까, 얘를 동인에 넣어야 될까? 이게 좀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갑론을박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되게 가짠죠. 제 입장에서는 제가 제일 선배인데 거기 그 80년생 최정진 옹이 있습니다. 2007년에 등단한 형인데 실천문학으로 아마 그 형을 빼놓고서는 이제 다 제 밑인데 사실 짬밥이 다 반년 이상 저보다 차이가 나는 후배인데 그런 소리들을 했다니까 가소로워서라도 더 동인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이런 말 하면 다음 동인할 때 제가 맞습니다. 농담이고요. 든 동인은 이제 모여서 시 얘기를 하긴 하지만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가까운 사람들은 친목도 어색하지 않는 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는 동인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좀 만나면은 굳이 침묵하거나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게 어색하지 않고 또 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작스럽게 여자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넘어가도 전혀 이상하지도 않고 어색하지도 않고 자연스럽고 그런 사이들인데 침묵이 좋다고는 했는데 침묵이 있을 새가 잘 없어요. 사실 솔직히 이따가 저 형이 이미 들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저 형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되게 멀리서 어느 날 술자리 갔었는데 화장실 바깥에 화장실이 자주 있는데 그러니까 술집 같은 데는 바깥 화장실이 자주 있는데요. 바깥 화장실에 딱 들어갔는데 아무런 소리가 안 들리는데 저 사람 목소리만 들려요. 너무 하이톤이고 그리고 막 얘기가 고조되고 술이 많이 들어갈수록 흥분돼서 저 사람이 더 높은 목소리로 더 큰 성량으로 얘기를 하는데 정말 괴로웠습니다. 괴로웠습니다. 네, 그랬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침묵이 있어도 어색하지 않지만 침묵이 있을 사이가 없는 그런 게 저희 동인인 것 같습니다. 저런 생각을 참 얘기하고 싶지가 않죠. 네, 동료 시인 사실 오랜 문호라는 말이 사실 좀 저한테는 되게 어색해요. 왜냐면은 여기 승일이 형도 나와 있는데 김승일 시인도 나와 있는데 오히려 승일이 형 같은 경우가 더 오랫동안 성준이 형이랑 같이 써왔고 또 같이 서로를 지켜봐왔고 그런 입장이라서 그렇긴 하지만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저 선배라고요. 선배로서 동료 시인이자 선배로서 저는 이제 성준이 형이 열심히 쓰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훌륭한 후배라고 생각합니다. 네, 농담이고요. 솔직히 보면은 되게 부러운 지점이 많아요. 왜냐면은 어떤 시인은 자기만의 자장을 갖기 위해서 다른 자장들을 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시인은 자기만의 깊이를 갖기 위해서 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넓이들을 그만큼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스펙트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성준이 형은 그 스펙트럼을 다 갖추면서 깊이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또 실제로 그렇게 시를 써오고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런 협소한 저만의 세계를 갖고 그거에 몰두하다 보니까 조금 그렇게 넓으면서 깊게 쓸 수 있다는 그런 게 되게 부러운 것 같습니다. 실제로 되게 기감이 돼서 이런 말 하기 우습게 들릴지 모르지만 개인적으로는 나름의 존경심도 갖추고 그렇게 대하는 형입니다. 네. 뿔테 안경. 저는 솔직히 제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안경을 벗었어요. 왜냐면 갑자기 성장기가 와서 저는 되게 지금은 이게 쑥스러운 키인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반에서 두 번째로 컸습니다. 175인데 이게 중2 때 묻혔어요. 그러면서 시력도 같이 좋아졌는데 그러면서 안경 벗어야지 하면서 당연히 안경 벗고 살아서 그동안 이런 말 하기 우스운데 안경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안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했던 사람이 아마 성준이 형이 아닌가 싶어요. 맨날 바뀌어요. 오늘도 못 보던 안경인 것 같은데 지금 호피 같습니다. 호피 같고 제가 제일 혐오하는 그 무늬가 호피인데 저 형은 저렇게 그 남들의 혐오스러운 취향을 다 이렇게 파악할 줄 아는 통찰력이 있습니다. 그런 통찰력이 반영된 취향이 아마 성준이 형의 풀테 안경들이 아닌가 싶어요. 한 달에 한 번꼴로는 봐요. 그래도 저희가. 근데 매번 바뀌고 매번 가만 보니까 상판이 바뀌어요. 그 안경보다 상판이 더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얼굴이 낯빛이 좀 더 누리끼리하고 황달이 좀 더 많아진다든지 아니면 오늘처럼 저게 빠진 거예요. 저 사람이 이래서 저게 빠진 겁니다. 그 지방 이동설이라는 주장을 제가 좀 합니다. 누군가가 어떤 한 집단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가 살이 빠지면은 다른 누군가가 살이 찐다는 지론인데 제 개인적으로 제가 요새 추석 연휴랍시고 본가에 내려가서 어머니의 밥을 먹고 행복하게 지낸 분이 살이 뒤룩뒤룩 쪘습니다. 근데 저 사람이 빠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지방 이동설은 맞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 사람이 늘 여름에 찌고 저는 여름에 저 사람은 늘 여름에 빠지고 저는 늘 여름에 찝니다. 뿔테안경 얘기하는 성준이 형한테 한마디. 저는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선배한테 잘하라는 네. 농담으로는 선배한테 잘하라 라고 말하고 싶고 좀 진지하게 말하자면 형하고 늙어서 죽을 때까지 같이 계속 쓰고 싶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성준이 형 시를 읽는 다른 분들한테도 당부의 말은 아닌데 그냥 꼭 권하고 싶어요. 저 사람이 이것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인데 저 사람이 어떻게 죽는지를 한번 봐달라고 말하고 싶어요. 저 사람이 뭘 잘못해서 앙심 품고 죽을 걸 이렇게 지켜보라는 게 아니라 그냥 저 사람이 얼마만큼 대단하게 해나가고 있는지를 기대해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대선배 이희채 시인의 덕담이었고요. 그의 죽는 모습? 죽음 뒤까지도 지켜봐달라는 말은 시나 문학작품 참 좋은 건 그 사람의 생이 끝나고도 글은 남는다는 거잖아요. 박성준의 시편도 분명히 글이 할 거라는 다른 말이 바로 이희채 시인의 그 말 뜻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호피무늬 뿔테 안경까지 쓰기까지 그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지나갔을지 앞으로 천천히 같이 파헤쳐 보기로 하고요. 얼마나 많은 시가 그에게 다가왔고 그의 심장을 또 후벼 팠을까요? 지금 그를 잊게 한 시, 나를 쓴 시를 소개합니다. 안녕.
안녕, 박진성. 새 병원 찾아가는 길. 잘못 나온 꽃잎 몇 개. 안녕. 대기실 의자에 앉아 아까 본 목련 꽃잎을 자꾸만 바라보는데 간호사 하나가 나를 힐끔힐끔 쳐다보는 거라. 험하나 시집 발피 사이 수직으로 떨어지는 모래알. 안녕. 이라고 애써 고개 파묻고 있었는데 박진성님 카운터로 걸어 나가는데 뒷 목덜미를 뻗치 잡아 끄었는데 저기 진성이 아니니? 간호사가 안녕. 고등학교 동창 선경이가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표정으로 안녕. 미래 신경정신과 수간호사가 되어 있는 거라. 상습 불면, 자살 충동, 공황 발작, 차트를 오래오래 쳐다보는 거라. 조제실에서 알프라존과 바리움을 봉지에 넣고 있는 27의 네 손가락은 기다란 의자에 앉아 약을 기다리는 27의 내 엉덩이에 근육 이완제를 주사하겠지. 엉덩이를 까고 창문을 바라보는데 바람을 못 이긴 목련이 툭 떨어지는 거라. 자주 보겠네. 그 말 한마디가 입안에서 둥글고 있는 알약처럼 서걱거리는 거라. 안녕, 안녕. 병원 문을 열고 나오는데 목숨 끊고 거리를 자유비행하는 목련 한 꽃잎. 안녕. 네. 근데 누구나 다 똑같을 것 같아요. 그 시를 보면 이해가 잘 안 가더라도 나랑 좀 비슷한 지점이 있으면 그 시가 좋잖아요. 박진성 시인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시에서도 그대로 나오듯이 자살 충동, 공황 발작 뭐 이런 병을 앓고 있는 시집 자체에서도 되게 소동량 공세가 진하게 나는 시인인데 제가 실제로 저도 경희의료원 앞에서 있는데 첫사랑 여자애가 간호사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똑같이 안녕 하면서 이 시가 생각이 났죠. 똑같이 걔가 자주 보겠네? 근데 나는 병이 없는데, 나는 그런 병이 없는데 자주 보겠네? 그랬을 때 정말 이 꽃잎이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근데 얘가 저번 주에 결혼을 했는데요. 그렇죠. 근데 그때 더 슬펐던 게 무슨 과냐고 물어보니까 비뇨기과라고. 얘를 자주 보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습니다. 네. 거꾸로 선 꿈을 위하여 진이정. 나는 건넌다. 다리는 곧 없어질 터이다. 사라진 다리로 돌아올 테다. 그림자 다리를 건너 빛의 나무에 오르겠네. 다리자야, 물질이 정말 실체가 없는 거니? 텅 빈 상태가 정말 나야? 정말 그렇다고? 이거 큰일이구나. 진리의 얼굴을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어. 그의 사인을 받고 싶어. 그가 나타나면 괴성을 지를 테야. 어머니, 저의 무지로 떡을 해줘주세요. 나는 뭔가를 늘 원해왔다. 난 손금을 얻었다. 하나가 좋으니 만사가 다 좋단다. 그 하나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 무엇에 의지해 내 마음이 편할까요? 저 건너 언덕이 보이지 않아요. 대신 그녀의 정무덤이 이 시리게 희다. 여배우와 결혼한 사람도 죽는구나. 창천 하늘에 여자 벼락이로다. 너의 이름은 내 비밀한 주문이야. 나는 화장실에서도 네 이름을 외운다. 내 동공으로 목을 축이고 싶은 붉은 까마귀들이 타클라막한 사막을 선회하고 있었지. 용산의 기지안을 거닐고 싶어. 나의 고향은 거기야. 마침내 단비가 내리고 있었어. 나는 긴 혀를 내어 누군가 프렌치 키스를 했지. 나는 살아난 거야.
이미지. 나는 뼈대로만 서 있다. 말을 하려 해도 목이 잠겨 이미 사라진 이름들, 이름만 남은 비석들, 이름 위에 날뛰는 인생들. 내 이름에는 신통력이 있어. 나는 투명인간이다. 너의 부담스러운 몸을 뚫고 나아가리라. 이상하다. 오늘따라 화병의 꽃들이 왜 이리 무거울까? 기상하기 전에 불을 깨닫고 싶다. 홍해를 건너는 모세처럼 나 저 언덕에 나아가니 아무 방해도 없이 걸어가리라. 사람들은 그냥 이쪽에서 멍하니 구경하리라. 따라올 염도 못 내리라. 내가 간 길 다신 물로 채워지지 않으리. 방귀가 잦으면 해탈이 가깝다. 아버지, 저 버티고 있나이다. 며칠째 전화가 없다. 나의 마음을 벗들이 간파하고 있다. 눈물의 성분에 미량이나마 진리가 들어있는 듯해 울고 나면 천국에 들어오는 느낌. 나는 무엇을 선전하고 있는 것인가? 우린 애욕의 싸움에선 백전노장이다. 아깝다. 할만하니까 은퇴한다. 오래전에 읽은 책들 모두 어디로 갔을까? 도서관의 우주 속에서 탕진되는 진리들. 내 카르마의 계량기가 경고한다. 진리를 질질 흘리지 마. 어머니, 수도세가 너무 나와요. 용왕님이 노하시겠어요. 먼 옛날 이상하게도 늘 행복했지. 지금이 그 옛날이라면. 인생은 쉬어, 쉬어, 쉬어. 나는 사회를 볼 거야. 시가 좀 길죠. 저는 진희정 시인 같은 경우는 제가 시를 쓰면서 저를 좀 살아가게 했던 시인 중에 하나거든요. 이 시를 해석하거나 이 시에 대한 어떤 느낌을 갖는 것보다 저는 입말로 시를 읽을 때 굉장히 좋아요. 지금 배우분께서도 너무 잘 읽어주셨는데, 이 거꾸로 선 자의 꿈을 위하여를 읽으면서 제가 연작 읽거든요. 그러니까 연작을 읽으면서 굉장히 운 적이 많았던 기억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시면 눈물 나는 어느 지점이 있지 않을까요? 그 눈물에서 만납시다. 여러분, 왼손 잠깐 들어보시겠어요? 손금을 한번, 자신의 손금을 좀 들여봐 보시겠어요? 이렇게 하면 내 손금에 시라고 써 있어요. 보이시나요? 자기 손금에 다 있다고 한민복 시인의 발견인데요. 한민복 시인께서, 여러분 그쵸? 신기하죠? 어떤 사람의 손금에 따라 다르지만 누군가의 손에는 아주 선명하게 시라고 쓰여 있습니다. 박성준 시인의 몸에, 모든 시인의 몸 자체가 시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진희정 시인과 박진성 시인 그리고 박성준 시인이 한 무대에 서 있는 것만 같았고요. 돌아가신 진희정 시인이야 워낙에 레전드인 까닭에 더 덧붙일 말씀이 없지만 박진성 시인의 시집 목숨이 개인적으로 박성준의 고등학교 시절을 견딜 수 있게 해준 시라고 하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박진성 시인 이러고 보니까 어쩐지 박성준 시인과 닮아있지 않나. 그 닮이 생김뿐만이 아니라 그의 시편과 박성준 시인의 삶이 어느 정도 일치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이따 조금 더 깊게 물어보도록 하고요. 그들을 배경 삼아서 좋은 시를 쓰던 박성준 시인은 또 조정권 시인의 시인론으로 석사학위 논문까지 받았다고 해요. 와, 이런 조정권 시인, 박진성
진성 시인, 진성 시인. 이 기라성 같은 선배 시인들을 뒷배모, 이희채 시인도 계시구나, 선배님, 김승희 시인도 계시고요. 이 모두를 그의 든든한 배경으로 하고 지금 그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걸 텐데요. 조정권 시인의 시인론을 논문으로 쓸 적에 학교 교수님들이 만류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어째서 만류를 하셨죠? 생존 작가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그 연구 자체가 아직 진행중인데 끝난 게 아니라서 네. 근데 싸워져 있죠. 끝끝내 이겼다는 말씀이시지요? 그의 뚝심이 이 무대에서도 발휘되는 순간이 아닌가 합니다. 그의 시 선물을 그의 육성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선물. 액자처럼 문이 좁았다. 문은 고장나 있었고 나는 책임이 없었다. 문이 고장난 차에 어린 여자가 들어와 자고 있었다. 내겐 접촉사가 필요했다. 누구냐고, 어디서 왔냐고, 어떻게 들어왔냐고, 집은 어디냐고 묻는데 대답이 없다. 대답할 수 없이 선명하게 서로 고장난 부분이 부풀어 올랐다. 그러니 말해보라고. 어린 여자는 혁명에 실패한 듯 나를 가만히 보다가, 그렇게 보다가 주차장 저편으로 도망을 하는 것이었다. 넘어지고 무릎이 까지고 야 소리도 지르고 제가 넘어져 놓고 괜히 나를 흘리는 것이었다. 찡그린 미간 속에서 비장하게 엎질러진 물을 생각했다. 벽을 생각했다. 지하 주차장에 발소리가 다 빠져나갈 때까지 혀로 앞니를 쓸어 아직 반단하다는 것에 안심했다. 사정은 어떤 인생만큼 멀리 가 있었다. 나를 대신해서 사연이 많아진 분을 믿기가 어려웠고 운전석 시트에서 아주 어린 냄새가 났다. 한 번도 맡아본 적이 없는 로션이었다. 어린 여자의 얼굴이 기억이 나지도 않는 지금 괜히 그 냄새가 생각나는 밤이었다. 집요하게도 나는 문을 고치기가 싫었다. 이것도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그런 게 좋아요. 우연한 게 굉장히 좋거든요.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그때 그 첫사랑 여자애가 저를 불러줬던 거. 성준아 하고 갑자기 누가 뒤에서 저를 딱 불렀는데 그 이름이 나였고 그게 나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 여러분 없나요? 생긴 거랑 안 그렇게 너무 낭만적인가요, 제가? 그런 우연이 저한테 매번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러려면 차문이 고장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고장나지 않고 살면 그런 우연은 안 찾아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고장나십시오. 감사합니다. 누군가가 그 고장난 당신의 마음을 충분히 위로해 줄 수 있는 날이 그것이 시여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 다른 어여쁜 여자여도 좋겠고요. 당신의 세계에 있어서 이 무대 자체가 어느 순간 되돌아보면 고장난 문이 고쳐져 있는 것 같은 산뜻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박성준 시인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박성준 시인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인데요. 앞서 벌써 이렇게 움직이고 계신데 박성준 시인과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멀리서 달려오셨어요. 김승희 시인이십니다. 자리에 모셔볼게요. 김승희 시인은 1987년 경기도 과천에서 출생을 하셨고요. 한국예술종합학교 극작과를 졸업하셨습니다. 2009년에 현대문학으로 등단을 해서 시집으로 에듀케이션이 있고요. 공저로 시인의 책상이 있습니다. 현재 박성준 시인과 함께 활동하고 있는 동인 는의 일원이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개인적으로 김승희 시인 진짜 이 자리에 한번 모시고 싶었습니다. 어떠세요? 오늘 지켜보신 소감? 신희정 시인 씨가 엄청 좋아서 예. 깜짝 놀랐고 여기 예. 뭐 어머니 수도세가 너무 나와요. 용왕님이 노하시겠어요. 먼 옛날 이상하게도 늘 행복했지. 지금이 그 옛날이라면 인생은 쇼쇼쇼 나는 사회를 볼 거야. 예. 요거 박성준이 쓴 줄 알아가지고 시가 많이 들었네 이랬는데 신희정
하시더라고요. 예. 네. 옛날 읽었는데 까먹고 얘가 쓴 건 줄 알았네. 아, 때로는 어떤 오해는 사람을 참 존경하게도 만드나 아, 봅니다. 엄청 존경하게. 네, 만드네요. 그러게요. 순간적인 존경이라는 말이 갑자기 떠오르는데요. 비슷한 시기에 두 분 등단도 하셨고, 또 선후배 1, 2년 이런 거는 따지면 또 골치 아파질지 모르겠으나, 굉장히 두 분 다 모두 어린 나이에 비슷한 시기에 등단을 하셨고, 또 게다가 문학과 지성사에서 시집이 또 같은 비슷한 시기인가요? 누가 먼저 나왔나요? 제가 먼저. 그리고 일주일 네. 먼저, 그리고 일주일 후에 에듀케이션, 몰아쓴 일기가 몇 번째인가요? 409번. 409번, 410번이 에듀케이션인가요? 그런가 봐요. 그래요. 같이 이렇게 비슷한 출발점에 있고 같은 계단을 아주 비슷하게 서로 손잡고 올라가는 기분이 드는데요. 김승희 시인이 생각하시는 동료 시인 박성준의 시와 시든 시편 그리고 그의 사람 됨됨이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제가 이렇게 낭독회 너무 둘이 같이 많이 해가지고 항상 예, 이렇게 놀리거든요. 예, 뭐 목소리 흉내도 내고 예. 야 김승희 너 때문에 당황했어 뭐 이러고 네. 너 때문에 뭐가 나 때문에 다 망했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 때문에 다 망했다고 네. 뚱뚱한 거는 뭐 10초에 한 번씩 놀려도 괜찮고 뭐 예. 그렇죠? 예. 많이 말랐네요 진짜. 진짜 많이 말랐네요. 여름에는 마르고 겨울에 찌고 이렇게 거의 동물이 다 심생이죠 진짜. 예. 그런 사람 됨됨이라고 예. 빨리 얘기를 하고 오늘은 조금 칭찬을 예. 많이 해주려고 그래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예. 사람을 엄청 많이 챙기고요. 예. 자기한테 도움되는 사람만 예. 누구나 그래요. 아니 누가 도움될지 몰라서 모든 사람을 챙겨요. 또 이렇게 포장도 해주시고. 굉장히 네. 대단한 사람이고 마음이 되게 깊고요. 예. 뭐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가난하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오늘. 근데 되게 어른이에요. 자취도 엄청 빨리 해가지고 네. 혼자서 돈 벌어서 네. 살고 있고 욕심이 조금 많은데 사실 이 욕심이 많은 게 아니거든요. 저희가 나이가 27인데 이제부터 저도 제 돈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예. 몇 년 전부터 그래서 미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러고 살고 있으니까 되게 옛날부터 이 사람은 이 형은 그랬구나. 나랑 처음 만났을 때부터 10년 전부터 혼자서 되게 많은 걸 책임지면서 살면서도 시도 또 계속 열심히 쓰고 누구보다도 되게 존경스럽고 요즘에는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 말씀을 해줄 네. 수 있는 친구를 옆에 둔 박성준 시인이 더욱더 부자처럼 느껴집니다. 두 분 첫인상 기억나시나요? 나 뭐 그런 건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고 뚱뚱했고요. 무서웠어요. 네, 그때는 승희가 저한테 존댓말하고 물도 두 손으로 따라. 맞아요. 네. 나이 차이가 두 분 한 혹시 살 차이죠. 누가 더 많은? 제가 한 살 많아요. 네. 그래도 아까 이채 시인께서 강조하셨듯이 1, 2년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제가 한 살 많은데 두 손으로 물을 따르지는 않았겠죠? 서로 동인 네. 모임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도 유명한 동인이고 아직도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로 동인 모임은 어디에서 모여서 어떠한 공부, 합평 같은 걸 하시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는혜 회장이 누구신가요? 저는 회장이 저희는 회장이었어요. 그냥 모임이 있는 건가요? 네. 동인 모임에서 무슨 일을? 처음에는 성준이 형이랑 저랑 정진이 형이랑 셋이서 했고요. 예. 그때는 아주 시를 같이 많이 얘기했죠. 예. 발표되기 전 네. 시들도 습작? 습작했던 것들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열심히 챙겨봐서 보죠. 네. 그냥 예. 발표된 이후의 것들을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런 합평을 할 때요. 가장 파이터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이 누군가요? 그런데 사실 이런 질문이 조금 불편한 게 합평 문화에서 서로를 헐뜯고 뭐 미워하고 그리고 네가 뭐 이렇게 잘못 썼다 잘 썼다 이렇게 말하는 게 월권이거든요. 예. 박성준은 뭐 가끔 그렇게 하긴 하지만 학생들한테 하는 거고 좀 이렇게 예. 애들이 열심히 안 하니까 그런 거고 예. 동인들끼리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래서 비교적 둘이 통하거나 각각 만나면 그런 얘기를 더 많이 하는데 예. 많이 모여 있을 때는 그 뭐 예의를 지키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예. 서로 어떻게 쓰고 있구나 확인만 하면 그게 동인이라고 저희는 생각해서 예. 네. 멋있다. 그러니까 한 편을 네. 가지고 네. 얘기를 하는 게 보통 합평 문화잖아요. 예. 근데 어차피 지금 동인들이 다 시집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편을 가지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하긴 또 그런데. 그러니까 한
시즌 나온 이후에 어떤 작품들 전체를 가지고 얘기를 좀 하게 되죠. 예. 요즘 이번 개가 괜찮더라. 예. 옆에서 지켜봐주는 어떤 의지를. 갑자기 시집이 나왔다고 생각이 나는데 그 시집 일주일 먼저 나온 선배 시인이시잖아요. 한 살도 많으시고 그 일주일 먼저 나온 그 시집에 김승일 시인에게 뭐라고 사인해 주셨어요? 그거는 제가 이렇게 썼던 것 같은데 네가 없었으면 승이랑 같이 갔어요. 네. 첫 나온 날. 예. 네가 없었으면은 예. 나는 시를 못 썼을 거고 예. 평생 시만 쓰다 너 죽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그걸 또 틀렸어요 제가. 예. 그 말을 옛날에 기용도 시집을 써주면서 썼는데 예. 그 말을 내가 평생 쓰만다 뭐 이렇게 썼거든요. 근데 똑같이 이번에도 평생 쓰만다 뭐 이렇게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 제가 얘를 질투하나 봐요. 쓰지 말라고. 질투의 다른 말은 사랑이기도 하지요. 김승희 시인은 박성준 시인에게 뭐라고 써서 주셨어요? 안 주신 거 아니야? 까먹은 것 같은데 제가 너가 없었으면은 시를 못 썼을 거라고 썼고요. 네. 얘는 저한테 평생 시만 쓰만다. 그런 거예요? 너무 서로에게 육화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몰아 쓴 일기라는 시집을 에듀케이션의 저자 김승희 시인이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이 시집 한 권을 통틀어서 보셨을 때? 시집 모이기 전에는 너무 오랫동안 같이 봤지만 예. 시 워낙에 좋아하기도 했지만 예. 그래도 아쉬운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 예를 들면 뭐 이미지도 너무 많이 등장하고 예. 수사가 좀 과잉인 것 같기도 하고 스펙트럼을 자꾸 늘리려고 해가지고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고 하는 것 같았는데 막상 시집에 모이니까 예. 깜짝 놀랐죠. 왜냐면 이래서 그랬구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모여 있으니까 서로가 이렇게 팍팍 스파크가 튀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스파크라기보다는 네. 그 이미지들이 다 버티고 있었고 고통이라는 어떤 한 단어를 향해서 다 가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예. 요즘 시인들이 고통에 대해서 뭐 포즈를 취하는 거지 이렇게까지 하고 있다는 생각을 저는 안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박성준 시인이 최근 제가 본 시집 중에서는 뭐 아직도 그렇고 제일 좋은 시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몰아 쓴 일기가 제 시집보다도 더 괜찮은 것 같고요. 최고. 네. 더할 나위 없는 최고의 찬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네, 앞으로는 못 쓸 것 같아요. 보니까 뭐 시각 아까도 뭐 엄청 풀어주고 있던데 그래요? 농담이고 되게 좋더라고요. 아까도. 네. 참 드릴 말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씀에 대해서? 저요? 저는 근데 지금 좀 달라지긴 했어요. 옛날에는 좀 시라는 게 어떤 음악이 좀 왔어야 되거든요, 저한테. 예, 예. 근데 지금은 음악이 오지 않아도 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냥 그러니까 어떤 소리내서 읽지 않아도 눈으로 봐도 시가 되는 것 같아요. 조금 듣고만 있을 수 없죠. 일주일 뒤에 나온 후배 시인의 시, 에듀케이션의 시편들은 또 어떤 거 잠시 말하기 전에 네. 박성준 제 시집을 바닥에 던졌어요. 왜냐면 왜? 바닥에 자기가 맨 앞에 꽂혀 있고 싶은데 제가 거기에 일주일 만에 일주일 만에 딱 하면 자기가 맨 앞에 꽂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얘네 집에 시집이 다 있거든요, 문지. 네. 쫙 있는데 네. 맨 마지막에 자기 걸 꼭 봐놓고 싶은 거예요. 네. 제 것도 던지고 이우성 것도 던지고 네. 그 다음 나온 시인 거는 다 바닥에 있어요. 박성준 시인의 책장에서 늘 박성준 시인의 시집이 맨 마지막에 있고요. 문지 시인선에서 최전선은 자기가 항상 갖고 있는 거. 문지 시인선의 최전선의 시인 박성준 시인께서는 그 뒤에 나오는 눈에 차지 않으시겠지만 뒤에 밑에 책장에 쏟아져 있는 시편인 에듀케이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러니까 사실 뭐 승리 같은 경우는 시집이 이미 나오기도 전에 너무 또 유명했죠. 얘기가 많이 네. 나와서 네.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시집을 받고 나서는 너무 친근한 거예요. 예. 구성이나 뭐 이런 것보다. 예. 그래서 좀 새로운 것들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그런 아쉬움이 있었고 예.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비평했을 때도 올해 등단했을 때도 맨 마지막 시가 승일이 시예요. 그래서 그 승일이가 이제 저는 우리 시의 미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에듀케이션은 그 과정에 있는 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쓰는 시가 훨씬 더 좋더라고요. 두 분 앞으로의 계획을 좀 말씀해 주세요. 김승희 시인님,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개인적인 계획과 앞으로 동인과 박성준 시인과 함께하고 싶은 어떤 계획이 있으시다면 상상을 해서라도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저랑 박성준은 특이한 게 싸워도 뭐 이제는 뭐 헤어지는 게 이상한 것 같고요. 예. 제가 잘못한 게 훨씬 많아요. 제가 더 철이 없고 그랬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최근에는
철없는 짓 할까 봐 굉장히 두려운데요. 나이가 이제 그리고 저는 시 계속 쓸 거고요. 예. 최근에 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시집을 낼 거라고 생각하고 시를 잘 안 쓰거든요. 예. 예.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예. 저도 마찬가지고 시를 쓴다는 데 있어서 시집을 내서 뭐 유명해져가지고 얼마나 잘나가지고 그건 뭐 그런 거 아무 소용 없다고 생각하고요. 예. 시를 쓴다는 거는 여기 고등학생도 많으신데 돈하고 관련 없는 일이 되어야 하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금도 있는 겁니다. 예술이니까 있는 것이지 그게 무슨 돈벌이가 돼야 되기 때문에 뭐 맞아요. 지원을 해주고 이런 거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뭐 유명해지고 싶은 생각 버리시고 교수 될 생각 버리시고 그냥 가난하게 살 생각하면서 자기가 쓰고 싶은 거 쓰시는 게 제일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할 거고요. 예. 박성준 시인에게 덕담 그래도 한마디는 해주시고. 박성준 시인보다 이 질문을 저는 얘기하고 싶은데요. 예. 처음 독자들, 접하는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방금도 시를 봤는데 제가 농담으로 조금 풀어졌다고 얘기했었는데 예. 그래도 성준이 형 시를 쉽게 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몰아쓴 일기가 생각보다 그렇게 엄청 팔리진 않는데요. 이유가 조금 난해해서라고 생각하거든요. 두께도 있고. 그런데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조금 난해하고 어렵더라도 그거를 여러분들이 읽어가는 와중에 이게 어떻게 고통스럽게 쓰여진 것이다 라는 걸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예. 지금 이제 앞으로 쓸 시들 약간 좀 저희가 즐기기에는 좋은 시들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제가 아까 여기서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거든요. 최근에 쓴 시도. 예. 저한테는 어렵게 다가오지 쉽게 다가오지 않고 여러분들도 시를 쉽게 읽는 게 그렇게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성준이 형을 바라봤으면 그 좋겠어요. 말씀이 참 옳다고 생각하는 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개인적으로 김선생 시인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박성준 시인을 둘러싼 어떤 오해나 선입견들이 있었어요. 편하게 자랐을 것만 같고 부유하게 모든 걸 다 가졌을 것만 같은 어떤 느낌이었는데 시를 보니 저는 딴판이었거든요. 근데 인터뷰를 하고 이 친구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같은 동료로서 알게 되면서 저 역시 다시 몰아쓴 일기를 보고 나니까 저도 모르게 굉장히 울컥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김선준 시인님 앞으로도 이런저런 무대나 좋은 지면에서 같이 뵙기를 바라고요. 이 무대를 한마디로 표현을 해주신다면? 좋은 무대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분위기를 전환하는 차원에서 역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OX 퀴즈입니다. 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O 아니면 X로만 대답을 해주시고요. 어떤 오해도 괜찮으니 핑계는 통하지 않습니다. 기억 못할 만큼 많은 수상 경력과 어린 나이에 등단한 거. 나는 천재의 시인이라고 솔직히 생각해본 적이 있다. X. 내 몸의 파랑은 가난과 눈물이다. O. 그럼 만약에 이 나머지 이하는 아까 전에 리허설로도 얘기했지만 예. 여자? 다음 생에는 다음 생에는 그렇다면 여자로 태어나고 싶다. X. 시를 썼기 때문에 아직도 살아있는 것 같다. O. 근데 만약에 소설을 썼다면 지금은 단답형으로 예. 하셨대요. 돈을 잘 벌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객관적으로 나는 조금 잘생긴 것 같다. X. 소설은 몰라도 시는 노력보다 타고난 재능, 감각이 우선이다. X. 또래 젊은 시인 중에 솔직히 내가 제일 잘 쓴다. O. 아까 돈 없어서 성악 못했다고 하는데 노래를 꽤 잘하나 봐요. 짧은 소절 한 소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정말요? 시간이 없습니다. 자. 창공에 빛난 별 우리의 어리여 바람은 고요히 불어오누나 여기까지만 할게요. 와, 박수 부탁드려요. 예. 사전 독자 감상자 의견 보시겠습니다. 역시 똑같은 한신대학교 문예창작학과 시창작동인 집시의 의견입니다. 밝고 발랄하고 명랑한 시를 보고 싶어요. 기신도는 어디까지 끌고 가보실 작정이신지, 연극 배우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시적인 라이벌 혹은 가장 신경 쓰이는 시인이 있다면 재빠르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가깝한 시기요? 예, 발랄 명랑한 시 볼 수 없으실 겁니다. 네. 예, 그리고 귀신눈은 아직 쓸말이 많은데 쓰면 아플까봐 싫어요. 그리고 연극 배우 꼭 저 같은 뚱뚱한 캐릭터가 하나 필요하죠, 사실. 근데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시적 라이벌은 뭐 우리 동인 중에서는 뭐 승일이가 라이벌이고요. 예. 예, 앞으로 지금 여기 학생들이 있는데 90년대생들 그리고 2000년대생들이 시했으면 그 사람들이 정말 라이벌이었죠. 예, 멋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매우 많은 강의를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제자들도 되게 많이 왔는데 제자들이 시는 어떻게 쓴 거예요, 선생님? 하고 물어보면 가장 먼저 강조하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저 굉장히 폭력적인 선생님이거든요. 그래서 시를 어떻게 써야 되냐고 해도 시는 이렇게 써야 되는 거라는 것만 가르쳐야 될 때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쓰고 싶은 시보다는 남들이 원하는 시를 써야 된다고 가르쳐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맨날 얘기하는 거는 포기라고. 남들이 원하는 거라는 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가 갖춰야 될 의장들, 그러니까 시가 아름다워야 되는 어떤 형상화되는 것들, 그러니까 그것만 가르쳐야 될 때가 있어요. 학교에 있다 보면. 제자들이라면은 뭐 백일장도 나가야 되고 예, 그렇죠. 분장을 해야 되니까 예. 어떤 부분에서의 예, 그런 작업 그렇죠. 것들을 말씀하시는 예, 건가요? 근데 저는 그냥 자유롭게 놔두고도 싶거든요. 근데 최중심에서 열 몇 번을 떨어지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박성준 시인과 지금 한참 숫자를 하고 있는 친구들 간에는 공통점이나 괴리감을 많이 느끼고 계시나요? 얘네들의 상상력이 훨씬 재밌어요. 상상력이 정말 재밌고 되게 무궁무진한데 그거를 잘 아직 만지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되게 상상력 자체는 되게 한정적이어서 예. 예, 왜냐면 뭐 얘기 되게 많이 했듯이 저는 결국 저 하나밖에 해결을 못하는 시를 쓸 때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네. 그래서 그런데 더 좋은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학생들한테도 나쁘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어찌 보면 혹독하지만 뒤돌아섰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너무도 훌륭한 첫 시집을 내셨고 이제 두 번째로 향하는 길목에서 선정된 차세대 예술인력의 시인입니다. 첫 시집에 실린 시들을 쓸 때와 지금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면에서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되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첫 번째 시집 같은 경우에는 제 시집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부 얘기가 거의 다 누나 어떤 죄송하지만 누나 얘기를 좀 여쭤봐도 괜찮은 건가요, 저희가? 예, 뭐 그렇죠. 근데 저는 그냥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누나랑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아니라 초등학교 때인가 이제 헤어지고 나서 누나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마치 영화처럼 딱 저렇게 안아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어른 돼서 만나자는 식의 어떤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보지를 못했는데 그리고 그 유년 시절 때는 이제 신병 앓고선 자해하고 막 이런 모습 되게 많이 봤고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부끄럽고 고통스러웠고 그리고 그게 자꾸만 나한테 와야 될 건데 저희 집이 원래 새순무가 내려오는 집이에요. 신랑 같은 것도 있고 원래 그러니까 그런 집이어서 또 강신무가 이렇게 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게 이제 저희 아버지도 아침마다 이렇게 신랑에다 절을 했어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러니까 그게 원래 저한테 와야 되는데 이제 큰 누나한테 갔다는 얘기를 뭐 이렇게 다른 할머니들이나 이렇게 들었을 때 저 때문에 대신 죽음으로 가서 사는 사람 같아서 되게 미안하고 그리고 언젠가 이거를 써야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솔직히 좀 후회되는 거는 그게 왜 지금이었는가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행복한 거는 되게 많은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의외로 그런 병을 앓는 분들이. 하지만 그 병을 앓는 분들에게는 박성준 같은 동생이 없잖아요. 그 동생이 기리는 시편 속에서 큰 누나는 분명히 좋으신 분이고 행복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장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박성준 시인의 현장 질문 단 하나만 받아보라는 연출님의 의견이 있었는데요. 제 마음입니다. 여러분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손을 번쩍 드셨어요. 어디서 오신 누구십니까? 저는 안양에서 온 연세실이라고 하고요. 예. 평소 박성준 시인의 되게 팬이에요. 예. 아까 전에 되게 인상 깊게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시인분께서는 계속 자신한테 지금 잘하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저는 그 답을 듣고 싶어요, 이 자리에서. 시인분께서는 지금 잘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지금 잘하고 계신다는 거에 그 잘은 어떤 거를 의미하는 것인지.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시인의 존재 이유와 시인의 철학적 모토를 물어보는 느낌이지만 성준 씨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은가요? 그냥 잘한다는 거는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근데 또 어느 정도 또 부끄러워야지 좀 재밌지 않을까 싶기도 해서 조금 주기가 있는 것 같아요. 한 번은 계속 부끄럽게 좀 살아보고 예. 한 번은 정말 내티컬하게 부끄럽지 않게 막 살아보는데 요즘 가을이라서 좀 부끄럽게 사는 그 잘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이 순간 제가 아는 한 가장 잘하고 있는 시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수고해주신 박성준 시인에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 이렇게 훈남들이 많이 다녀간 것도 무척 오랜만의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오늘 함께한 이 자리가 과연 어떤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게 될지 잘은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 2시간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무척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주최했고요. 기획의 정대훈 선생님,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배우 양연식 연출님, 영상 및 음악의 남이나 미디어 영상 아티스트, 그리고 대본 및 진행의 이은선이었습니다. 명절 연휴에 후유증이 무척 크셨을 텐데 자주 이렇게 많이 메워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번 날짜는 홈페이지, 문자 웹진 홈페이지에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오겠으니까 너무 긴 인사는 하지 않을게요. 조심히 돌아가세요. 안녕히 가세요.